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2025년 그렇죠. 고3 3월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지문 같은 경우 자, 요즘 이제 예술 지문들도 솔직히 말하면 살짝씩 어려워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전이었죠. 수능 특강에 음악 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주제 복합 지문이었어. 주제 융합 지문으로 하나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한 지문 안에 음악을 이제 수학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그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술 지문이지만 너무 어려워한 그런 지문들이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 특히 음악 같은 경우가 수학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이제 배경 지식도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진짜로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배경 지식도 좀 쌓고 내용도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쇤베르크는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쇤베르크라는 사람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치. 난해하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음악은 어렵다라는 인상을 붙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자, 그러면 쇤베르크의 음악과 지금 대비해서 지금 제시된 게 바로 전통적 조성음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조성음악이 가장조나 가던제와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러면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어떻게?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한 것이 전통적 조성음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쇤베르크, 그의 음악은, 여기서 그가 바로 쇤베르크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의 음악은 바로 뭐다?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했다. 일단 기본적인 특징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자, 그러면 먼저 일단은 조성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바로 뭐다?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예컨대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배열되면서 각음 사이의 간격은 장 2도나 단 2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응? 자, 근데 이거는 사실 피아노 건반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경 지식을 위해서. 자,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보게 되면은 요게 까만 건반이라고 하고, 그쵸? 자, 흰색 건반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가 반복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계를 할 때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까지가 한 개의 옥타브고, 다시 도가 되면 이제 이 도에서는 한 옥타브가 올라간 형태가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네 형태를 좀 가만히 보면은 도와 레 사이에 뭐가 있어? 그치? 검은 것만 있잖아요. 그쵸?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음으로 따지면은 반음 올라갔다가 반음 올라간 한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장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미와 파 사이에는 어때? 검은 것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와 파 사이는 사실상 반음 차이밖에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짧은 음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음악 관련 그된 이제 글, 특히 화음 설명하는 글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계를 할 때는 셀 때는 검은 것만도 사실은 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 같은 이제 음계로 얘기할 때는 검은 것만을 보통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뭐 도, 샵 뭐 이런 식으로 레, 그 다음에 플랫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제 차이는 얘네는 한음이지만 얘네는 반음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다 예컨대 하니까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가금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그 화음은 불협화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불협화음 우리가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는 말이야? 그치, 어울리지 못할 때. 그치. 그러니까 기존에 서로 어울리는 걸 깨트리는 존재, 이런 거한테 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성음악에서는 사실 이런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또한 다장조곡은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과 솔시레의 딸림 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가 된다. 즉 전체적인 구성도 어떻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이런 경우 있어. 빠바바바 처음에는 빠바바바 하다가 마지막에 빵 하면 아 노래가 끝났다 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빵 하고 빠바바바 하다가 빵 해버리면 뭔가 안 끝난 느낌이어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시작을 했으면 똑같은 걸로 끝이 나는 게 전통적인 조성화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칙성 이런 것도 함께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핵심은 바로 이거죠. 바로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전통적인 조성음악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전통적 조성음악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쵸? 자, 전통적 조성음악은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그쵸? 화음을 전개를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 조성음은 항상 정해져 있어. 음악 시간에 배우면 이 노래는 다장조다. 이 노래는 뭐 라장조다. 그치? 이 노래는 뭐 가장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다 표시까지 해요.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뭡니까? 화음을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규칙에서 벗어난 화음을 그래서 불협화음이다 라고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전통적 조성음악이 불협화음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좀 신선한 충격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불협화음을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규칙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음들 간의 협화음은 어울리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불협화. 어울리지 않는 것.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장조 곡의 경우는 그치? 자, 바로 으뜸 화음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뭡니까? 버금 딸림 화음, 딸림 혹은 딸림 화음을 거쳐서 다시 으뜸 화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은 다음 단락 바로 쇤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에 반해라고 하는 거는 앞의 내용과 서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서로 대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그렇죠? 자,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라는 핵심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를 해체시켜버리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협화, 불협화의 개념 자체도 어떻게 된다? 그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자, 쇤베르크가 고안한 게 바로 12음 기법이라는 거죠. 그쵸? 자, 12음 기법은 바로 뭐다? 한 옥타브 내의 12개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핵심 개념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3도, 담3도의 단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성음악에 대한 설명이 살짝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조성음악은 바로 네 번째로 정리를 하면 바로 뭐다? 으뜸음과 장3도, 단3도 관계에 따라 장단조를 구분한다. 이런 거는 뭡니까? 전통적 조성음악의 특징이 하나 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바로 뭡니까? 서로 차이가 나는 거는 표시를 달리해서 그 표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 요거는 쇤베르크 음악에 대한 특징을 다 밑주신 거구나. 갑자기 조성음악에 대한 특징이 중간에 끼어있는 애가 내용을 안 읽어도 밑줄만 딱 한 봐도라도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 어떻다? 바로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특징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지금 바로 뭐다? 12음 기법의 특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은 바로 뭐다?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즉 앞에서 얘기했던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쇤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조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쇤베르크가 이제 뭡니까? 12음 화법을 만든 화법의 의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쇤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핵심은 이거죠. 바로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어디에서 나온다?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는 요즘 이제 글들의 특징이 이런 거야. 중간에 꼭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미술 주제는 생각 없이 다 긋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도 함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은 나중에 보기가 훨씬 편해져요. 알겠습니까? 요게, 얘는 실제로 얘랑 연결되는 말이구나. 라는 게 바로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노래를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즉 바로 뭐다? 이 노래가 한 개의 노래라고 하는 그 조밀성, 서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하나의 노래를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응집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글을 쓸 때도 보통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 부사를 집어넣는다니, 그러나,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이 지시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글이 더욱더 유기적으로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듯이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는 바로 뭐다?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얘기한다.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응집력은 바로 뭐다?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시에도 어때요? 같은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면은 하나의 시구나라는 느낌, 약간 통일성도 들고 음률도 형성되듯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면 이게 하나의 노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라고 쉔베르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성은 강화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쉔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 핵심은 요거라는 거예요. 쉔베르크는 보편적인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쉔베르크의 음악, 자 밑에다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대조 표시 이렇게 하고 쉔베르크 음악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쉔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쉔베르크는 바로 뭐다? 으뜸음 중심의 위계질서 해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쉔베르크가 제안한 게 바로 12음 기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12음은 아까 우리가 건만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검은 음악을 다 합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2개가 한 옥타브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음 기법은 바로 뭐다? 자,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의 12개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인 것이고, 자, 그리고 12음 기법은 두 번째 바로 뭐다? 바로 음들이 반응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이 됨으로써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하나의 곡의 장단조가 공존하는 인상을 주어서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시음, 시비음 화법의 의도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자,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시비음 화법의 기법의 의도였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된 게 바로 곡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바로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이야기를 하고, 얘는 바로 뭐다? 유사성 반복을 통해 실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집성을 통해서 바로 뭐다? 보편적인 음악 질서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쇤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내용을 정리한 글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전통적 조성음악과 쇤베르크의 음악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런 글일수록 이렇게 서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표시하는 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글, 나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철학으로 현대 음악 읽기 두 번째. 준비됐습니까? 그쵸? 이거 같이 해도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레보비츠는 시비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했대요. 그러면 레보비츠는 쇤베르크의 음악을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그치, 좋게 봤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레보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시비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했다. 바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규명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핵심은 사실 이 글의 핵심은 후설의 현상학, 즉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쇤베르크의 음악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자, 후설에 따르면 바로 뭐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현상이다. 말이 어려워. 그러면 당연히 뒤에 예를 들어 있으면 예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봅시다. 자,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그치? 핵심은 바로 뭐다?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설이 바라봤을 때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후설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거야. 후설은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치?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판단 중지라는 거죠. 자,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현대문학 작품들을 좀 많이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많이 접하는 작품, 뭐 김춘수의 꽃 같은 작품. 근데 이거는 조금 본질을 다뤘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사물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론,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꽃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시로 표현한 게 이제 김춘수의 그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존재의 본질을 담고 본질에 대해서 쓰는 작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동엽의 오렌지 같은 작품들. 알겠죠? 그 다음에 박남수의 새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자, 신동엽의 오렌지 같은 작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눈앞에 이제 내가 오렌지를 바라보고 있고 오렌지도 나를 바라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입니다. 알겠죠? 나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 오렌지를 이제 오렌지가 무엇인지 밝혀보고 싶지만 그것을 손대는 순간 마지막에 보면 오렌지는 더 이상 오렌지가 아닌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해가지고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고 내가 인위적인 손을 다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존재의 본질은 어떻게 된다? 훼손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왜? 후설에 의하면 바로 뭐다? 사람들은 자꾸 자연적 태도,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만 알겠죠? 대상의 본질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본질에 접근하면은 사물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박남수의 새에서도 그래요. 새가 이제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이제 그 새를 잡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거든요. 이게 바로 그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포수는 존재의 본질을 뭡니까?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새가 존재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냥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포수가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떨어지는 것은 마냥 상한 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새는 총을 맞고 이제 죽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탐구하고 있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설이 얘기한 바로 자연적 태도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설은 바로 뭐다?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즉 우리가 판단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그런 뭡니까? 기본적인 가치관, 관념, 신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외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판단은 중지해야 되고 그 자체의 본연적인 거, 그렇지? 얘가 내 의식 속에 나타나는 거, 알겠죠? 오렌지 모습은 얘는 요렇네, 색깔은 무슨 색이네, 요런 거에만 집중해야지. 아, 오렌지는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아예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해야지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종의 후설의 현상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조성음악의 화음은 바로 뭐다?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위에서 얘기했던 자연적 태도를 통해서 음악을 판단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시비음 기법을 통해서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는 거야. 즉 시비음 기법이 바로 뭐다? 판단 중지를 통해서 현상학적 환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레보비치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바로 위에서 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선생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다른 시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레보비치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라는 것만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면 사실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조선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이거는 그나마 친절하게 뒷부분에 정리까지 해준 거예요. 알겠죠? 난이도가 올라가면 할수록 요런 정리가 사라져.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한 줄이지만 난이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 요인들 중 하나예요. 알겠죠? 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학생들은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해주면 학생들은 그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되고 당연히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추론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당연히 정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글들이 보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추론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레보비치의 챈베르크 시비음 기법 평가. 자, 그래서 레보비치는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그렇죠? 시비음 기법은 바로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평가의 기준으로 바로 후설의 현상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에 따르면 첫 번째로, 그치? 자, 일상적 경험은 이꼴 바로 뭐다?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즉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것도 그거에 대한 보통 그 사람의 관점들이 들어갑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 그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느낌까지도 사실 그 사람의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많은 취미 활동 중에 여행을 선택한 거는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의식의 지향성이 반영된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그 여행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나라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유럽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를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을 선택할 것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의 역시 마찬가지 의식의 지향성이 반영된 거고, 그리고 똑같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중심으로 여행할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미술을 중심으로 여행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의식의 지향성이 반영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설에 따르면은 바로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후설은 바로 뭐다? 바로 판단, 중지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도달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자연적 태도, 즉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치? 이 태도에서 벗어나, 그죠? 바로 현상학적 태도. 즉,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 당부하는 이런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현상학적 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보비츠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바로 뭐다? 바로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때 시미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조성 음악의 질서를 당연시 하는 것, 이것을 자연적 태도로 가정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그렇죠?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레보비츠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을 봅시다.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같다, 다르다. 그치. 즉, 바로 뭐다?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글쓴이가 되겠죠, 사실. 이 사람은 이런 레보비츠의 그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입장의 글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쓴이는 그러면 이 쇤베르크의 음악이나 혹은 레보비츠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 봅시다. 알겠죠? 그러나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가 된다. 현상학적 환원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게 현상학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쇤베르크는 바로 뭐다?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규칙만 제시했을 뿐 규칙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 자,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쇤베르크의 음악이 현상학적으로 좋은 음악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규명하는 글이 되는 거죠. 자,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결국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바로 뭐다? 전통적인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박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만의 시를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자였고 조선시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근데 정약용은 정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한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뼛속까지 양반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정약용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에나 많은 그 기여를 한 건 맞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양반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듯이, 그렇죠? 역시 쇤베르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새로운 걸 추구하자고 해놓고 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그렇죠? 후설은 바로 뭐다?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미시적은 작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지금을 사랑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일종의 후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 이 순간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근데 뭡니까? 쇤베르크는 바로 뭐다? 음높이와 음그리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바로 뭐다? 음악을 조망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응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음악처럼 보이는 거야. 전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멀리서 크게 보는 거니까 거시적 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가 이미 후설의 현상학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망함으로써 음색과 강세 등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잔여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잔여, 그렇죠? 현상학적 잔여라고 하는 것은 즉 현상학적 환원, 그렇죠?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쇤베르크의 음악은 바로 뭐다?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요건 지워도 되겠지? 밑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후설의 현상학을 통한 쇤베르크 음악에 대한 비평이 된다는 거. 이거 비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그렇죠? 바로 뭐다? 쇤베르크의 범조성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상학적 반응과 괴리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현상학은 바로 무엇을 주장했다? 바로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바로 뭐다? 의식에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쉔베르크는 어땠다? 바로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쉔베르크는 바로 뭐다?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쵸? 자, 후설의 경우는 바로 뭐다? 후설은 바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했는데, 이때 현재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쉔베르크는 바로 뭐다?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후설의 현상학적 잔여의 개념에 어긋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현상학적 잔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현상학적 반원 이후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된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쉔베르크는 음악 전체의 그런 응집력을 더욱더 강조했던 그런 모습, 하나하나의 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쉔베르크 음악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아, 이게 3번이 아니라 2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실수했네. 왜냐면 요것과 요것의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2번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자본시장법. 준비됐습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는 또 경제 지문 중에 하나죠. 문제 적용. 문제 적용하기 한번 해볼까? 응.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봅시다. 자, 전자음악은 공기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 달리,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가 일종의 조성음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뭐다? 전기적 신호를 합성하여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게 바로 전자음악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음악은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음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자음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바레즈는 하이퍼리즘에서 11마디 동안 높은 도를 반복하면서 강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낸다. 즉, 높은 도만 쓴 거야. 음계는 똑같은 거야. 근데 소리 세기,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소리의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느낌을 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슈토하우제는 십자놀이에서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하여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각각의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보였다. 자,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쉔베르크가 얘기하는, 그렇죠? 뭡니까? 쉔베르크의 응집력에, 그렇죠? 위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그럼 쉔베르크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뭡니까? 슈토하우젠의 십자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 어떠한 그 음의 독립된 음향으로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행했으니까 조성음악의 입장에서도 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왜? 조성음악도 으뜸음으로 시작해서 으뜸음으로 끝나는 반복의 모습이 보이는데 얘는 그런 걸 없앴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쉔베르크의 응집력에도 위반되고 조성음악의 질서에도 위반이 되는 게 바로 특히 이 슈토하우젠의 십자놀이라고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자, 이런 점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뭡니까?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바로 뭡니까? 시미음 기법은 여전히 바로 뭐다? 기존의 12음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쉔베르크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는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구체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쉔베르크의 입장에서도 조성음악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조성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 전자음악 그리고 구체음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글은 이제 새로운 그 현대음악의 모습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글과 이제 연관성을 묻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자본시장법 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제 지문이죠. 자, 요거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경 지식이 바로 뭐냐면 주식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이 글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주식은 어떻고 채권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다 합쳐서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식이 뭡니까? 주식. 회사의 특정 자산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그건 특정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그쵸? 바로 기업의 소유에 대한 권한을 판매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 드라마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주식의 몇 프로를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이 벌써 몇 년 전이 됐는데 유행했던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작품이라든지, 그치? 혹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번에 뭐 주식을 제가 뭐 40%를 매입해서 제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제 겁니다. 막 이러잖아, 그치?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자신의 이제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이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소유권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업이 이 가치에 대해서 보장할 필요도 없고, 알겠죠? 기업이 주식 가격을 뭡니까? 따로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이제 사는 걸 우리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도 혜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주식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뭐다? 주식은 바로 소유한 주식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발언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대주주일수록 우리가 주주총회 이런 말도 들어보잖아, 그렇지? 주주총회는 말 그대로 그 기업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물론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퍼센트로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걸 주주총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발언권의 그런 힘이나 발언권의 수가 주식의 지분의 그 비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만 많이 가질수록 발언권도 강해지고 내가 이제 뭔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지분의 40% 가서 내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내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얘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내가 지분을 40% 가지고 있으면 나는 40%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내 표는 전체 표의 40%를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0%가 싹 다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내 생각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기업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할 때 굉장히 권한이 강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바로 뭐냐면 기업은 그렇죠? 자, 이윤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보통 뭐 분기별로 하거나 1년에 한 번 하거나 이런 방식이든 어쨌든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되게 단타로 팔잖아. 몇 년씩 안 갖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배당금이 당연히 없지만 어떤 기업의 그 지분을 사가지고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 그 사이에 배당금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주식은 단점이 있죠. 바로 뭡니까? 기업의 실적에 따라 가장 큰 최대 단점이죠. 바로 뭐다? 가격이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날리는 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높을 때 샀는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네? 그럼 팔아봤자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반면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업이 그렇죠? 사업을 위해 돈을 차용하는 거, 빌리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채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다? 채권은 바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나 혹은 발언권과는 무관합니다. 얘는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감나라 배나 빌려줬다고 해서 감나라 배나를 할 수는 없어. 물론 조금의 힘은 더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길 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주주들의 의견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주주의 의견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면은 결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반수 제도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51%를 소유했어. 그럼 내 말은 절대적인 권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거는 과반수 찬성이 돼버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의 그런 영업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반면에 채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채권은 바로 뭐다? 다만 장점은 바로 뭐냐면 채권에 기입된 날짜에 기업은 반드시 채권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가 부도났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 부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반드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남한테 돈 빌릴 때 쓰는 차용증 같은 개념이 이제 기업의 그 사이즈로 쓰는 개념이 그 차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년 뒤에 주겠다면 그 날짜에 그 돈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바로 뭐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배당금과는 다른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지급하듯이 민간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어쨌든 뭐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은 그 이자라고 하는 그 뭡니까? 장점이 발생을 하죠. 배당금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채권도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못 받을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채권을 뭡니까? 막아야 되는 그런 날짜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채권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율에 비례해가지고 채권의 가격도 변동이 되기는 합니다. 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 채권의 가격이 싸게 매입이 되죠. 대신에 리스크가 작은 기업일수록 뭡니까? 리스크 변동폭은 좁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이제 싸게 사가지고 어쨌든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은 받으니까 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 기업이 망하면 그 투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사실 이런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이런 류의 글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글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알겠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긴 했는데 배경 지식 설명이 오늘 좀 많긴 하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 증권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주식과 채권 등을 다 합쳐서 증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뭘 한다?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투자자들이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공모라고 하고, 그쵸? 반면에 50인 미만인 경우는 사모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주식을 몇 명에게 파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정해져. 근데 사실상 그 기업의 이제 주식을 판매하는 대상이 50인 미만이 되잖아? 이 경우는 가족 기업인 경우입니다. 사실상.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사장이 뭐 있고 있으면은 뭐 그 밑에 있는 다른 뭐 이사는 뭐 자식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주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뭐 큰아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인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사적인 어떻게 보면 공모라고 해서 사모라고 하고 알겠죠. 근데 반면에 50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라고 보는, 공공한 이제 그 모집이라고 해서 공모라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모는 바로 뭐다? 다만 사모의 특징은 바로 뭐다?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약을 권유받은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게 내가 판매를 했다면 이거는 50인 미만이라도 공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증권은 바로 주식, 채권 등이 되죠. 그래서 증권의 발행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기업은 바로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기업은 바로 뭐다? 증권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를 함으로써 어떻게 청약, 바로 투자자들이 증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사 표시죠. 내가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을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기업이 이번에 뭡니까? 뭐 나스닥에 상장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지? 바로 이걸 한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 기업의 주식을 제대로 판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치? 자, 모집 종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공모가 있다는 거죠. 공모는 바로 뭐다?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다? 단 50인 미만이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똑같이 공모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사모는 바로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인
경우를 둘 수 있고 이 3호의 경우는 바로 뭐다? 1년간 전매가 제한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재밌는 것도 우리가 접목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대표적인 이런 그 주식회사의 개념하고 조금 거리가 먼 회사가 의외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코카콜라는 참고로 특허도 취득을 안 했어요. 코카콜라에 대한. 알겠죠? 왜 그러냐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에는 코카콜라의 재료가 뭔지 성분이 뭔지 다 밝혀야 돼. 근데 그걸 밝히기 싫어가지고 코카콜라는 특허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딱 2명만 알고 있다고 하죠. 코카콜라의 그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는 참고로 이제 특허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서 보면은 되게 좀 재미있는 글들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다음 문단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했다가 바로 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을 하면은 바로 상장법인이라고 하는 걸로 기업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자,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바로 뭐다?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요사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가끔씩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은 뭐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얼마, 그렇죠? 그래서 뭐 증가폭은 얼마고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 사항들이에요. 이 기업이 이번 분기 동안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그 매출 중에 얼마의 이익을 봤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의 가격의 가격 변동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일수록 주식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이윤을 적게 남기는 기업일수록 주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이번에 뭡니까? 뭐 경영상의 뭐 위기 이런 식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요상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중요사항을 발표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의무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공시의무라고 하는데, 공시의무는 바로 뭐다?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문단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바로 상장법인 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을 한 걸 상장법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장법인은 바로 뭐다? 중요 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합리적 투자 판단과 상장 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공시 의무는 그렇죠. 바로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또 올려놓고 보다시피 다음 문단. 자, 공시 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즉,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발행시장에서, 그렇죠? 발행시장에 대한 공시 의무는 바로 뭐다? 바로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신고소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증권도 그 일종의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뭡니까? 그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알겠죠? 혹은 기존의 주식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늘리는데, 알겠지? 근데 이때 바로 뭐다? 항상 그런 걸 할 때마다 중요사항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뭐다? 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모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공시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50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고 주주들도 전부 다 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으니까 지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는 바로 뭐다?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누군지를 사실은 항상 공개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지분의 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증권시장에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가 있다. 즉,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바로 공시 의무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첫 번째, 발행 시장에서 일어나는 공시 의무. 의무는 첫 번째로 바로 뭐다?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 사항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 바로 뭐다? 사모인 경우, 즉 공시 의무는 면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이때 발행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 사항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공모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 공모 관련 사항에는 바로 뭐다? 공모 증권 수량 가격 이런 것들이 공모 관련 사항이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발행인 관련 사항에는 바로 법인의 사업 내용, 대주주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이 발행인 관련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문단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 바로 뭐다? 발행 시장에서의 그 뭡니까? 공시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유통 시장에서의 공시 의무가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유통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뭡니까?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 유통시장이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그죠? 그런 것들, 그렇지? 뭐 앱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온라인도 가능하니까 뭐 주식 거래 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혹은 막 뉴욕 월스트리트 장면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막 앉아가지고 막 해서 막 서로 외치고 하잖아, 그렇지? 바로 그런 것도 전부 다 유통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바로 뭐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상장법인은 발행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정기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다? 정기 공시가 있다는 거고, 이 정기 공시는 바로 뭐다?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하는 게 바로 정기 공시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투자자의 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두 번째 바로 수시 공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뭡니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알리는 거죠. 그죠? 자,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면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시를 공정공시라고 한다라는 거죠. 공정공시는 근데 사실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발행시장의 공시 의무까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으면 이제 니은, 그렇죠? 바로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유통시장은 바로 뭐다? 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첫 번째 정기공시는 바로 뭐다? 발행인 관련 사항 중, 그렇죠?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그렇죠?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게 정기공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시공시는, 그렇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 발생 시 신속하게 공시를 하는 게 수시공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공정공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제대로 글을 펴면은 이 부분은 좀 다 다른 문단으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이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공정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뒷거래로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서 우리 주식이 변동이 될까 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그걸로 이 막대한 이윤을 보고 이거 불법인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특정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 뭡니까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실제로 잡혀가요. 알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바로 뭐다?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자, 즉 공정공시를 어기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뭡니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규제의 대상은 자, 핵심적으로 요거죠. 바로 규제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이와 별개로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바로 뭐다? 이거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즉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특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공시 의무를 어겼을 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공시가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바로 그치, 바로 공시 의무 위반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중요 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때 규제 대상은 바로 내부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겠죠. 그렇죠? 내부자랑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면 그 이후에 1차 정보 수령자가 다른 사람한테 알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 적용되는 법은 바로 뭐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하다. 그럼 쉽게 말하면 2, 3차 정보 수령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1을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내부자가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흘렸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A, B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A, B가 다시 자신의 친척들에게 혹은 친구에게 뭡니까? C, D, E, F에게 알려가지고 했고 C, D, E, F도 다시 뭡니까? G, H, I, J, K 1, 3단짜리면 얘네들은 바로 뭐다? 2차, 3차 정보 수령자가 되고 얘네들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까지 이후부터는 다른 법이 적용되고 한다면은 그거의 범위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15분 정도 쉬고 4시 정각에 이제 나머지 질문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